교재 보시면요. 인문서 보시면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그 대단히 크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총론 있죠. 타이틀에 보시면 1 총론 나오는데 이 파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정리라서요. 오늘은 기본 용어 1번부터 해가지고 5페이지에 있는 기본 용어 14번까지 내가 오늘 14개의 용어를 살짝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들은 아마 대부분 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이 총론 파트 진행을 좀 해볼게요. 수업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막 제 설명 들으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체크하실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형광펜이나 색볼펜 있죠. 아무거나. 그런 거 조금 다음 주에 준비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배울 거 경중을 확실히 가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체크 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은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드렸던 말씀이죠. 인간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그래 부동산이 뭔데 이 얘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한테 배우실 게 3가지거든요. 테마가. 시험 문제도 이렇게 3가지에서 나오고요. 첫 번째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가지고 한번 쭉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부동산학이 뭔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부동산 학문. 이 부동산학의 정의는 그 아래쪽 표에 보시면 3가지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인데요. 좀 써볼게요. 먼저 그리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 3가지가 메인이고요. 이 셋 중에서 응용과학이란 말 하나가 중요합니다. 얘가 별표죠. 그래서 응용과학 체크해 놓으시고 요거는 저번 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1번 문제. 그래서 이 3가지 성격 규정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러면 공부할 게 별로 없네. 여기는 이거 잡학이란 뜻이에요. 부동산학 안에는 경영, 경제, 철학, 심리, 사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응용과학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1년 동안 부동산학 개론 배우시더라도 제가 죽어도 강의 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질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흙의 성분 이런 거, 토양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은 아니라서 이 부동산학은 순수하게 부동산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1번 동그라미에 제가 이런 말 써놨죠. 그렇죠? 옆에다가 순수과학 X라고 하나 기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과학 X.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냈어요. 시험에서도. 그럼 이게 아니면 뭔데? 그러면 그 밑에 나오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탐구하는 건 맞긴 한데 그 부동산 자체를 얘네한테 응용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삶을 위해서 쓰는 응용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과학 측면에서는 이렇게 2개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격이 바로 사회과학이라는 말인데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자연현상 다루지 않습니다. 강수, 바람, 기위, 태풍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아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죠. 자연현상을 그대로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자연과학 X. 그럼 뭐냐? 결국엔 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인간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했을 때 그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되게 심플하게 학문 성격이 정의가 됐죠.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그리고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그렇게. 그게 학문의 첫 번째 정의이자 성격이 되겠습니다. 얘는 심플하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2번 용어. 이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놈이요. 별표 3개예요. 여러분 내년도 시험 보실 때 무조건 이 안에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메인입니다. 초반에 메인. 부동산의 개념. 이번에는 부동산 학문이 아니고 부동산이 뭔데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이 정의할 수 있죠. 부동산.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글자 그대로만 합시다. 이 부동산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동하지 아니하는 자산. 그렇죠?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요? 동산이죠. 그래서 현금은 동산이고 집은 부동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고 저한테 부동산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저한테 없는 거? 근데 제 집이 없으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거. 그 관점이 많을 거라고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묶어보자 이거예요. 그때 첫 번째 이 부동산을 눈으로 보는 관점 하나, 그리고 부동산을 돈으로 보는 관점 하나, 부동산을 법으로 보는 관점 하나. 그래서 이 복잡 다감한 관점을 3가지로만 묶어서 얘네들을 복합 개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눈과 돈과 법이 나오는데 이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죠. 눈으로 보는 관점이다 했을 때 그것을 기술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돈은 경제적. 그리고 법은 법률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앞으로 요거 3글자로 부르려고요. 법, 경, 기. 하나 써놓을게요. 복합 개념 그러면 부동산이 가지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총체. 그럼 이제 시험이 만들어질 때는 이 안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하나씩 잘라서 얘기해 볼게요. 기술적 관점이라는 말을 개론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도 부르고요. 결국 이 관점은 대상인 부동산을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외형이나 형태를 본다는 관점이어서 얘를 유형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 하나가 아주 훌륭한 시험 문제예요, 지금. 기술과 물리와 유형이 세트로 다녀요, 이렇게. 제가 10시경에 강의실 들어왔을 때 저를 보셨죠? 스캔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자식 길다, 이렇게. 자식 어리네,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게 기술적 관점. 저의 기술적 관점. 그래서 눈으로 부동산을 딱 보는 거예요. 아니, 땅을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 보자마자 예쁜데? 땅이? 그게 이 관점이에요. 그렇게 눈으로 보면 부동산이 4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 기술적 관점을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자연, 그리고 세 번째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같은 주말에 놀러 가가지고 단풍 구경 가면은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탄을 하죠. 땅을 보고.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환경적인 요소인 거고. 위치라고 하는 거는 입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산임수.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물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위치 개념.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얘를 좀 잘라서 얘기해 볼게요. 책에 없으니까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이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땅을 뭐 하고 있냐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보이냐면 공간이 보여요. 첫 번째로는 땅이 보이니까 땅 바닥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하나의 부동산은요, 이렇게 땅바닥 외에도 사실은 하늘 공간도 있는 거고 땅속 공간도 있는 거라고요. 그때 이 땅바닥을 전문 용어로 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럼 땅속은 지하. 물론 지중이라고도 합니다. 지구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서. 그리고 하늘 공간은 보통은 공중이란 말을 써요. 지상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민법상 지상권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하늘은 공중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토지가 창출하는 스페이스는 총 몇 개다? 3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보통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3차원이라는 말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공간에다가 보시면 그 책에다가 3차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여러분들 땅 쓰실 때 3차원 다 쓰시냐? 다 쓰십니다. 공중공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빨래 줄을 걸어놓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게 공중공간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공중이. 그래서 땅바닥에서 뜨면 무조건 공중인데 이 빨래 같은 거 외에도 우리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높이를 올리는데 이 건물을 고층화하는 게 이게 공중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층화할 때 이 건물의 높이를 전문용어로 용적률이라고 하죠.
용적률 그럼 우리 개론에서는 건물 높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그럼 이 밑에 공간 쓴다는 것도 아시겠죠? 여기. 네,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활동은 다 3차원 공간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관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관점을 바꿔봅시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죠? 돈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관점인데 한번 써볼게요. 일단. 돈으로 보면 부동산은 자산이요. 부동산은 자본입니다. 또 돈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면서도 소비재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까지. 굳이 종류를 외우지 않더라도 돈 냄새 나거든요. 이 단어들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런 말. 이걸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죠. 좀 쉽게 바꿔볼까요, 말을? 이 자산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본인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본인 거죠. 개인은 사유재산, 국가는 국가재산, 국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쉽게 해석을 하면.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면 가게의 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이거든요, 부동산이. 그랬을 때 이걸 사업 미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경제활동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미천이라는 개념, 자본.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 있는데 얘가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해서 얘를 제가 따로 써놨어요. 책에다가 맨 밑에. 보시면은 박스 하나 있고 생산요소라는 말이 있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얘는 일단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료. 이 재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집을 지을 때는 투입돼야 되는 기본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불러요. 집 지으려면 그거 있어야 되죠. 먼저 밑에. 뭐 있어야 돼요? 땅. 오케이. 그럼 땅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와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 그렇죠? 그리고 땅과 사람을 확보하고 돌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산의 3대 요소를 땅, 사람, 돈 바꿔 말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생산의 3요소라 하면 토, 노, 자.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으뜸은 바로 땅이죠. 그렇다면 땅은 생산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 지을 때는 아주 주요 재료죠. 그런데 그 다음 개념이 소비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땅을 소비하십니까? 직접? 자, 학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땅 밟고 오셨거든? 그럼 이게 소비하신 거야, 오늘.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 땅을 소비하는 거예요. 공원에 놀러 가서 산책을 하면 그건 땅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땅을 소비해요. 그랬을 때 이 소비의 대상이 된다 했을 때 이걸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둘 다. 둘 다 있다, 성격이.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 저는 저보다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거의 맵기 집에서 먹을 때 마늘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햇반에다가 생마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마늘 매니아거든요. 심지어는 특정 그 마늘 농가에서 마늘을 받아서 먹기도 해요. 그 마늘이 맛있어서. 먹어보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바로 판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되려고 그러나? 계속 마늘을 먹거든요, 제가. 그럼 마늘은 저한테 뭐냐면 주식이잖아요. 그럼 저는 마늘을 소비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도 마늘을 넣습니다. 근데 이걸 생마늘로 먹으면 소비재인데 얘를 잘 다져놓으면 다진 마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진 마늘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매운탕의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마늘은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 소비재고 다져서 음식에 넣으면은 생산재가 되죠.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마늘처럼 토지도 어쩔 때는 재료지만 어쩔 때는 소비 대상이 된다. 양면성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이란 말 나오죠. 거래되니까 부동산은 하나의 상품이죠, 그냥.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 놈은 복잡해요. 그래서 한 장 뒤에 써놨어요, 그놈은.
그놈아 보러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2페이지. 복합 개념 중에서 우리 막내인데 법적 개념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다르게 말하면 야 부동산을 법적으로 좀 정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 왜냐하면 법률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에. 소유권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법적으로 어떤 재화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법적 정의는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협소한 의미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시험에 낼 때는 좁은 의미라고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단히 좁게 정의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법에 그 정의가 나와 있으니 민법 따라갑시다 하는 게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민법 조문 99조 1항을 보면요. 부동산이라 하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나왔어요. 조문에. 뭐와 뭐다 두 개?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요. 토지와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토지와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99조 2항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음 조문이 뭐냐면 이거 외에는 동산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럼 민법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땅이거나 아니면 그 땅 위에 건물이거나 아니면 그게 나머지가 동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좁은 의미의 법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넓은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광의가 뭐냐 이거죠. 광의는 말 그대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지금 넓은 의미니까 말씀드린 협의의 부동산 들어가고요. 토지 정착물이야 말할 것도 없고 플러스 여기에 추가가 들어가는데 걔를 준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준 부동산을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 요게 어렵다 이제. 준 부동산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 준자만 보면 부동산에 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법적으로만 취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 잠깐 집중해 보세요. 원래는 그게 뭐냐면 동산이에요. 근데 이 동산을 뭘 하냐면 내가 이게 동산을 취득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이 됐으면 얘를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도 어렵죠,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전거는 동산, 부동산? 누가 봐도 동산이죠. 굴러다니니까. 자동차는요? 오케이. 둘 다 동산. 둘 다 동산. 여러분 자전거 사시면 등기하세요? 자전거? 이거 안 하죠. 등록 하십니까? 그냥 사가지고 타고 댕기면 되죠. 그러다가 창고에 숨겨놔 버리면 돼요. 동산의 가장 큰 법적 특징은 추적이 안 돼요, 이게. 현금이 그렇잖아요. 도자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안 하니까 얘는 완벽 풀로 동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혼은 좀 다르지 않나? 자동차를 사면 그게 내 거라고 서류에 올리죠. 그게 바로 뭐다? 등기. 그리고 관청에 차량을 뭐 한다? 등록. 하면 뭘 주냐면 번호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차를 타고 번호판을 달고 돌아다니는 건 명찰 달고 돌아다니는 거라 중간에 나쁜 짓 하면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동산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등기 등록을 하다 보니까 소재 파악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부동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확실하죠, 소재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만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요, 준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동차에 부동산 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담보대출 있죠. 그럼 차량 담보대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저당권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물건들이 됐다 많아요, 종류가. 오늘은 자동차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 책 보시면, 2페이지의 표 좀 제가 읽어볼게요. 2페이지의 기본 용어 3번에 밑에 보면 3개 있죠. 협의, 광의 이렇게. 광의 보겠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의 2번 동그라미.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플러스 뭐 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근데요, 준부동산을 우리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의제가 뭐냐 이거예요. 의제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취급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 아십니까? 쇼윈도 부부가 뭐죠? 부부인 행세하는 척하는 거죠. 사실 거의 반별거 상태인데 남 앞에서 막 같이 부부인 척. 그걸 의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서류상 부부라는 거예요. 이것도 법적으로만 부동산이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준부동산 나옵니다. 준부동산의 2번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완전 중요한 문장이에요. 2번 동그라미. 준부동산은 도저히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이걸 부동산에 법적으로 준하여 간주되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 자동차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고,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등록해야 돼요, 다. 중기, 건설기계들. 또 배도요, 20톤이 넘으면 다 등록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기 조금 너저분하게 했는데 심플하게 딱 끊어드리자면 이래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시 정리. 법적으로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눈다. 뭐와 뭐로 나눈다? 좁게, 넓게. 됐죠? 네. 그럼 협의하면은 물건이 두 개가 나온다. 땅하고 정착물 이렇게. 그럼 광이 그럼 물건이 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협의의 부동산에 플러스 뭐예요? 준 또는 의제. 이렇게 왁구를 잡아놔야 돼요. 일단 공부할 때. 얘는 종국에는 여러분 마지막에 남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혼자 복습 좀 하실 때 요거 살짝 공식처럼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준부동산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거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요게 끝났네요. 지금. 복합 개념이. 복합 개념은 말 세 가지로 했잖아요. 한 글자씩 하면 뭐가 있다? 법, 경, 기. 근데 이 셋 중에서 부동산을 형태로 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관점이다? 기술적 관점. 이게 물리적이고 유형적이고 나머지는 다 무형적 측면이죠. 그렇죠? 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기본 토대 용어를 좀 배우신 겁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걸로 넘어갈까요? 여기 두 번째 이거 나오네요, 이제. 부동산의 분류, 제2절. 제2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분류인데 오늘 시간엔 토지만 나누실 거예요. 원래 주택도 분류하거든요. 오늘은 땅만 좀 나눠볼게요, 몇 개로. 이게 조금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땅 얘기니까. 땅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험에 나오는 게 대략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메인 땅들만 몇 개 배우실 거예요. 책에 보시면은 특징이 이게 두 개, 세 개가 묶여 있어요, 땅이. 택지, 대지, 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필지랑 획지랑 파트너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후보지나 이행지가 파트너고 그 다음에는 나지건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땅은 보통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서 시험 많이 냅니다. 그게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택지, 들어봤어요 이거 택지. 택지 있고 두 번째는 대지. 조금 낯선데 이거. 세 번째 부지. 부지는 많이 또 얘기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셋 중에는 그래도 부지가 제일 중요한 땅이에요. 부지 하나 딱 체크해 놓으시고. 택지는 보통 뭐 하는 땅이죠? 택지 그럼 택지 개발한다 할 때? 집 짓는 땅 택지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택지 되게 심플한 게 용도가 세 가지로 딱 정해진 땅이거든요. 여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이걸 택지라고 합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무조건 택지는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집 짓거나 사무실 짓거나 공장 짓는 땅 또는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이 택지는 주로 감정평가를 할 때 쓰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토지 이용할 때 현장에서 땅 부를 때 다 택지라고 하죠. 그래서 택지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 이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대자가 말이죠, 한자로. 건축하는 대자, 집터대라는 단어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문은. 한문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한문을 아시면은 뜻이 굉장히 풍부해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제 이름 석자밖에 못 쓰거든요. 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것도. 한문 스트레스 없어요, 전혀. 이 대지에서 이 대자가 나오는데 이 대지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법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 가능한 땅, 얘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택지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건축 가능한 땅이다. 그럼 대지도 그렇고. 그럼 두 개가 똑같냐? 달라요. 많이 틀려요. 자, 보면 택지는 용도가 세 개밖에 없죠. 뭐예요? 그럼 이거 외에는 여기 택지 용도는 없는 거예요, 딴 건. 근데 대지는 분명히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주상공되고 이거 아닌 것도 여기다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범위가 누가 넓다? 대지가 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감정평가할 때는 대지라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우리 현장에 땅 보시는 분들은 대지라고 안 한다고. 다 택지라고 하지. 근데 건축법을 배우실 거거든, 공법에서. 그럼 공법에서는 거꾸로 택지라는 말이 법전에는 안 나옵니다. 공법에서는 다 그 땅을 뭐라고요? 대지. 그러니까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이렇게 부르고 남조선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쓰임새가 틀려요, 아예. 근데 큰 틀에서 묶으면은 얘는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요. 건축이 가능한 땅들이다. 요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이 부지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리가 필요해요. 이 부지에선 세 가지를 1년 동안 말씀드릴 건데 계속. 첫 번째 부지는 뭐라고 하냐면 바닥 토지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밑에 땅바닥 있죠? 그럼 걔를 공장 부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면은 학교 부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바닥 토지니까 건축물이 있는 땅은 다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택지는 다 부지고요. 모든 대지도 다 부지입니다. 그럼 오케이. 첫 번째로 건축 가능한 땅이 들어간다. 근데 부지에는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하천이라고 합시다. 강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강이 수심이 2m라고 했을 때, 요 밑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강바닥이라고 하죠. 모래바닥. 그럼 얘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 이거죠, 이 바닥을. 그러면 이거 하천 밑이니까 하천 택지라고 부릅니까? 그렇게는 안 불러요. 왜 안 부를까요? 왜 하천 택지라고 안 부를까요?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택지가 아닌 거예요. 하천 대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그래요.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도 다 품어주는 땅이에요, 얘가. 여기 철길이다? 그럼 레일이 깔려 있는데 이 철도 위에는 분명히 집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레일이 깔린 밑바닥이 있을 텐데 그것은 철도 부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철도 부지. 그럼 우리 부지가 어때요? 가장 범위가? 그렇죠. 바로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포괄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땅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택지, 대지, 그리고 부지. 자, 두 번째 세트로 들어갑니다. 기본 용어 5번. 두 개의 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요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필지. 근데 얘는 좀 낯설죠, 획지.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지, 획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의할 때. 특징이 딱 나눠지거든요. 공통점은 둘 다 우리가 토지를 구분할 때 쓰는 단위인데 필지는 키워드가 뭐냐면 법적으로 땅을 나누는 단위다. 그럼 획지는 경제적으로 땅을 구분할 때 획지라는 용어를 쓴다. 근데 이 말도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사시면은 이 땅 내 거다라고 서류에 올린다고 했죠. 그 작업을 뭐라고 했죠, 아까? 등기.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등기와 등록이 되는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단위로 등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땅이 집원 되는 거예요, 집원. 집원은 무슨 뜻이죠, 이게? 뒤집으시면 되는데. 네, 10-7번지. 그게 집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10-8번지다 그러면 그게 1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는 정말 베스트로 나옵니다, 시험에. 등기, 등록, 집원. 그게 필지예요. 그래서 필지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죠. 근데 획지는 그렇게 땅 나누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땅. 우리가 소위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땅이 3개가 있는데 셋 다 평당 1,000이면 그럼 요거 묶어서 1획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가격 같은 것끼리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중요한 게 용도별로 땅을 나눌 때 획지란 말을 씁니다. 용도별로 땅이 다르겠죠, 땅값이. 네,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법이고 오른쪽은 뭐죠? 돈. 그림 쉽잖아요. 법, 돈. 필지에서 필자가 무슨 필자예요, 한자로? 붓필자예요, 그거. 문방사후 할 때 붓 있죠, 먹 갈아서 쓰는 붓. 그러니까 오케이, 필지는 붓을 쥐고 땅을 서류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 필지에서는 다 먹냄새 나지 않아요, 여기? 등기, 등록, 집원. 아주 고리타분한. 획지에서는 돈 냄새 난다니까요, 여기서. 네, 왼쪽, 오른쪽. 그렇게 나누면 돼요. 현실에서 땅 쓰는 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원칙은 뭐냐면, 1필지면은 거의 1획지가 되거든요, 원칙은. 근데 사실 되게 스페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구획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합시다. 근데 이 갑이라는 양반이 이 땅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고추밭으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읽을 때 이걸 필지하고 획지로 읽어요. 그럼 얘는 몇 필지일까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번지 몇 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4필지라고 하시면 되겠네. 근데 이거 묶어서 통으로 고추밭이야. 그럼 용도가 몇 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4필지에 1획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210번지 땅인데요. 땅이 꽤 넓어요. 시골 땅인데 이 앞에 국도변, 도로변이 있고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다 주유소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옆에 요새 요 편의점들 많이 있죠. 편의점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전면에. 후면은 또 이렇게 갈라서 뒤에 자기 살 집 만들어 놨고 옆에 또 텃밭으로 쓰고 있고 고추밭으로. 가능하죠?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210번지. 1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1필지에 몇 획지? 예, 맞습니다. 4획이죠. 그럼 역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4필지에 1획지란 얘기는 번지가 4개인 땅이 있는데 번지가 4개인데 그걸 묶어서 하나로 쓰고 있구나. 혹은 가격이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번지는 하나인데 용도가 여러 개 있구나. 또는 땅값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획지는 뭐 이렇게 쓰입니다. 현실에서. 근데 제일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거는 이 등기죠. 등기 단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용어 5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 용어 6번 그 다음 토지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 감정평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감정평가상 땅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평가 분류. 감정평가할 때는 땅의 용도를 보통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를 택지, 두 번째를 농지, 세 번째를 임지 이렇게 나눠요. 쉽게 말하면 집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임야, 숲을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요 3가지 나눠놓고 평가를 하는데 택지는 어차피 용도가 3개 아까 말씀드린 거. 주, 상, 그렇죠. 그렇게 3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그리고 농지를 평가할 때는 구분을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전답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답이 뭐죠 그럼 답? 논이에요. 전이 밭이고 오케이. 그럼 밭전자니까 밭이고 얘가 논이죠. 차이는 그 한자 보시면 됩니다. 밭전자만 있으면 전이 말 그대로. 근데 이 답은 위에 물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논이라고 하는 건 뭐 물을 상시적으로 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차이죠. 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 전답과 선이 되고 임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참고로 신탄림이라는 숲과 용재림을 나눕니다. 여기 탄이 들어가죠. 탄. 이게 땔감용 목재를 구하는 숲이에요. 탄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용재라고 하는 건 가구용 목재. 예. 그래서 평가할 땐 기본 체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편의상 택지, 농지, 임지를 대분류라고 부를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나중에 수업할 때 평가상 대분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농택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임지, 농지, 택지. 이 틀을 좀 아셔야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택지 하면은 세 가지. 주, 상, 공. 농지 하면 전, 답, 과수원. 이렇게. 임지는 모셔도 되고. 그럼 다시 질문. 이게 지금 대분류라고 했죠, 제가? 그럼 우리 주상공을 분류하는 건 요건 소분류라고 했을 때 토지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하죠, 가능하죠. 농지인데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자, 주거지역인데 거기 상업지로 바꿀 수? 그래요. 그걸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가. 얘네 두 개의 땅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을 후보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특히나 이 후보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후보지는 대분류. 대분류가 뭐였죠 아까? 임지, 농지, 택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에 전환 중인 땅. 상호 간 전환 중 카테고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걸 후보지라고 합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상호 간 전환 중. 그럼 이행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택지를 찍어요. 하나. 그리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그래서 얘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 중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역시나 상호간이냐 아니면 내에서냐 이 차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농지인데 이거를 용도 변경을 시도해서 택지로 바꾸고 있는 중간일 수 있죠. 그럼 얘는 후보지 이행지. 농에서 택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뭐다? 후보지예요. 오케이. 이거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이 뭐가 될 땅이죠? 장차? 택지 될 땅이죠. 그럼 택지 후보지라고 하면 돼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똑같은 거죠. 이 동탄 같은 신도시 가시면요, 지금도 이런 편말이 무수하게 걸려 있어요, 곳곳에. 10-7, 뭐 A-8 블럭 택지 후보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비닐하우스였는데 지금 택지로 바꾸는 중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이제 신도시 집을 짓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신도시에 많습니다. 이런 후보지가. 자, 그러면 이행지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택지 한번 찍으면 그 안에서 주거용인데 뭘로요? 상업지로 전환 중간이면 이게 이행지겠죠. 큰 틀에서는 택지 안에서의 변화니까. 그럼 얘를 이행지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무슨 이행지예요? 상업지 이행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응용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전지 지역인데 그게 답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후보지의 이행지. 전지 지역인데 답지 지역으로 바뀌는 중간이면 어쨌든 농지 안에서 이행지. 답지 이행지입니다. 상업지가 공업지로 바뀌고 있는 중간이면 이것도 이행지죠. 그런데 전지 지역이 주거용으로 바뀌면 그렇죠. 카테고리가 바뀌면 바로 후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틀을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 평가에서는 땅을 이렇게 나누고 택지에 세 놈, 농지에 이 세 놈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를 용도 변경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표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동그라미인데요. 여러분 내년도 시험에 2번, 3번 같은 문장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2번, 3번.
차이가 뭘까요? 2번, 3번은. 2번은 상호간. 가로 옆에 상호간이란 말 있죠? 그리고 우리 3번 동그라미에는 보시면 내, 에, 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그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하죠. 벌써 1시간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쉬었다가 이제 뒤에 땅 분류하고 그리고 1시까지 제가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